이런 곳에 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괴담 라디오 같은 건 그저 자극적인 심심풀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라도 이 답답함을 토해내지 않으면 전 완전히 미쳐버릴 것 같아 이렇게 펜을, 아니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제 여자친구의 이름은 지금부터 클레어라고 해두죠. 만약 그녀가 알게 된다면 싫어할 테니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3년을 만났습니다. 그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게 아귀가 맞아떨어지는 톱니바퀴 같았습니다. 우린 정말 잘 맞았습니다. 영화 장르, 주말을 보내는 방식, 심지어 계란 프라이를 반숙으로 먹는 취향까지 둘 다 번듯한 직장에 있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꽤 구체적으로 세워둔 상태였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4번째 손가락에 끼워줄 작지만 반짝이는 반지를 고르고 있었으니까. 그날 그 망할 교차로에서 그 트럭의 신호를 위반하고 저희가 타고 있던 차를 덮치지만 않았어도 우린 지금쯤 결혼식장을 알아보고 있었을 겁니다.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지루한 보험사 이야기나 법적 공방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고 이후로 클레어가 저와 단 한마디도 섞으려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끔찍한 사고였고 트라우마가 남았을 테니까. 그녀는 가족 모두가 일찍 돌아가셔서 기댈 친인척도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저뿐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긴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여자의 곁을 지키겠다고. 동정심이나 죄책감 따위가 아닙니다. 제가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일상이 다시 시작되고 저희가 살던 곳으로 돌아온 뒤부터 집 안의 공기가 기묘하게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클레어는 하루 종일 거실 한가운데 있는 가죽 소파에 멍하니 앉아만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TV라도 틀어주거나 따뜻한 차를 타서 손에 쥐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찻잔이 싸늘하게 식어버릴 때까지 단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그저 허공만 응시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허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어 들어설 때부터 넥타이를 풀고 겉옷을 걸어두고 주방으로 걸어가는 그 모든 순간 동안 클레어의 두 눈은 오직 저만을 집요하게 따라다녔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소름 끼치는지 아십니까? 화가 난 것도 슬픈 것도 원망하는 것도 아닌 그저 미동도 없이 절 노려보기만 합니다. 클레어가 눈을 깜빡이는 걸 봤던 기억이 까마득합니다. 그러다 어제 저녁의 일입니다. 저는 그녀가 좋아했던 크림 파스타를 요리했습니다. 주방에는 고소한 버터 냄새와 마늘 익는 냄새가 퍼졌습니다. 맛있는 그 향기에 저는 기분이 좋아졌고 클레어에게 밥 먹자고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접시를 들고 거실로 다가갔을 때 저는 하마터면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거실엔 불이 꺼져 있었고 창밖으로 들어오는 푸르스름한 가로등 불빛만이 소파 위에 앉은 그녀의 실루엣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이 제가 있는 주방 쪽을 향해 기형적으로 꺾여 있었습니다. 마치 클레어의 상반신은 정면을 향해 굳어 있는데 고개만 억지로 비틀어 저를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려는 찰나 제 코끝을 스치는 이상한 냄새가 있었습니다. 파스타 버터 향을 뚫고 올라오는 아주 불쾌하고 이질적인 냄새. 뭐랄까, 아주 오랫동안 환기하지 않은 지하실 같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썩은 고기 냄새처럼 비릿하고 끈적한 악취 같기도 했습니다. 분명 아침에 출근하기 전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는데도 집 전체에 그 축축하고 무거운 냄새가 얇은 막처럼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쾌감을 무시하며 접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클레어의 얼굴을 가까이서 들여다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피부가 창백하다 못해 묘하게 푸르스름하고 군데군데 옅은 녹색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변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전 클레어에게 어디 불편하냐, 병원에 갈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전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에 손을 올린 순간 저는 기겁하며 손을 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찰흙을 만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냉기와 미끄덩한 촉감이 제 손끝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클레어는 제가 손을 뻗어 만지건 말건 뒤로 물러서건 말건 여전히 그 탁하게 풀린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올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저히 잠에 들지 않아 침대에 누워 뒤척이던 중이었습니다. 안방 문은 아주 살짝 손가락 2개가 들어갈 정도로만 틈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집안은 고요했고 제 숨소리마저 거슬릴 만큼 적막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할 정도의 고요함을 뚫고 거실 쪽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찌그덕. 소파의 가죽이 마찰하는 소리. 무언가 무거운 것이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금씩 움직이는 소리. 클레어. 하지만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소파가 짓눌리는 소리만이 1분에 한 번씩 아주 느릿느릿하게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방문에 벌어진 틈새로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거실에 불이 꺼져 있었지만 방문 틈새로 비치는 아주 좁은 시야각 안에 무언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허리가 뒤로 꺾인 채 그 좁은 문틈을 통해 제 쪽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있는 2개의 눈동자를 말입니다. 코를 찌르는 역겨운 악취가 닫힌 방문의 틈새를 뚫고 스멀스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그 틈새로 저를 빤히 들여다보던 2 눈동자. 저는 그 순간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기본적인 숨쉬는 것조차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덮을 수도 몸을 돌려 시선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라도 까딱하는 미세한 움직임을 보인다면 저 문틈에 기괴하게 매달려 있는 형체가 당장이라도 굳게 닫힌 방문을 부수듯 열어젖히고 제 침대 위로 짐승처럼 기어 올라올 것만 같다는 압도적인 공포가 전신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눈동자와 마주치고 있었는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마치 1분이 1시간처럼 길고 끈적하게 늘어졌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는 미친 듯 쿵쾅거리는 제 심장 소리만이 터질 듯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설상가상으로 코를 찌르는 그 지독한 악취는 이제 방문 틈새를 넘어 방 안의 공기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며 폐부 깊숙한 곳까지 들러붙어 구역질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영원 같던 대치 상태가 이어지던 중 거실 쪽에서 찌그덕하는 마찰하는 소리가 아주 느릿하게 한 번 더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문틈에 고정되어 있던 기분 나쁜 시선이 바닥 밑으로 스르르 꺼지듯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이 터오고 방 안이 밝아질 때까지 단 1초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희끄무레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오고 저 멀리 도로에서 출근하는 자동차 엔진 소리가 백색 소음처럼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쯤에야 밤새 뻣뻣하게 굳어있던 근육들을 간신히 풀어내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밤새 제가 겪은 일은 그저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가 뇌를 갉아먹어 만들어낸 끔찍한 환각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수십 번 세뇌하듯 타일렀습니다. 그저 끔찍한 사고를 겪은 후유증일 뿐이며 클레어는 지금 누구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가엾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강박적으로 새겨 넣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기댈 가족도 친척도 없으니 오직 나만이 이 상황을 견뎌내고 그녀의 곁을 지켜야 한다는 일종의 의무감이자 사랑을 증명하려는 처절한 발버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 주먹을 꽉 쥐고서 안방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지는 거실은 어젯밤에 그 소름 끼치던 분위기가 무색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클레어는 여전히 그 가죽 소파 한가운데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 보았던 것과 같은 완벽하게 똑같은 자세로 말입니다. 마치 밤새 단 한 번도 호흡조차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밀랍 인형처럼 굳어 있었던 것처럼 그녀가 입고 있는 헐렁한 티셔츠의 주름조차 어제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밝은 아침 햇살 아래서 적나라하게 마주한 클레어의 모습은 제 얄팍한 자기 합리화와
억지스러운 애정을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할 만큼 참혹했습니다. 그녀의 피부색. 어젯밤 거실의 어두운 조명 탓에 푸르스름하게 보인다고 믿었던 건 저의 처절한 착각이었습니다. 빛을 받은 그녀의 뺨과 늘어진 목덜미, 그리고 앙상하게 드러난 팔 안쪽 피부까지. 생기라고는 완전히 거세된 탁한 회백색 피부 위로 기분 나쁜 녹색 반점들이 불규칙하게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지독하게 비현실적인 색깔이었습니다. 게다가 햇빛이 거실의 공기를 미지근하게 데우기 시작하자 어젯밤보다 훨씬 더 농도가 짙어진 역겨운 악취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집안의 창문을 신경질적으로 모두 열어 젖혔지만 이 냄새의 근원지가 바로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3년 된 연인이라는 절망적인 사실은 환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그녀에게 아침 인사를 건네고 다정하게 다가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평범하고 일상적인 분위기를 꾸며내면 이 비현실적인 상황이 깨어질지도 모른다는 미련한 희망 때문이었죠. 제가 다가가자 허공에 고정되어 있던 그녀의 동공이 아주 느리게 마치 녹슨 기계 부품이 억지로 굴러가듯 뻑뻑하게 움직이며 제 쪽을 향했습니다. 초점을 잃고 탁하게 흐려진 동공 주변의 흰자 위에는 사람의 핏발 대신 누런 점액 같은 불순물이 잔뜩 끼어 있어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앉아있는 소파 아래쪽으로 제 시선이 무심코 닿았습니다. 소파 밖으로 나와 있는 그녀의 핏기 없는 맨발 아래 밝은색 원목 마루 위로 무언가 거무튀튀하고 끈적해 보이는 액체가 얇게 스며나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주 적은 양이었지만 그것은 분명히 소파의 가죽 틈새와 그녀의 맨발바닥에서부터 기어나오듯 배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은 본능을 억누르며 그녀의 몸을 씻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피부를 덮고 있는 저 끔찍한 녹색 얼룩들을 따뜻한 물로 닦아내고 코를 마비시키는 이 시체 썩는 냄새를 씻어내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환하게 웃어주던 클레어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아주 바보 같고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가장 따뜻한 온수로 온도를 맞추고 부드러운 수건을 적셨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수건을 들고 저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자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 주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디서 들어왔는지 모를 크고 새까만 똥파리 한 마리가 클레어의 콧등과 입술 주변을 집요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파리가 그녀의 속눈썹 위에 내려앉아 앞발을 비벼대도 클레어는 눈동자 한번 깜빡이지 않고 그저 무기력하게 저를 내려다보고만 있을 뿐이었죠. 저는 파리를 손짓으로 급하게 쫓아낸 뒤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손길로 따뜻하게 젖은 축축한 수건을 그녀의 팔뚝 위에 조심스레 덮었습니다. 녹색으로 변색된 그녀의 피부에 수건이 닿고 제 손에 압력이 전해지는 순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지려는 몸뚱이를 필사적으로 억눌러야만 했습니다. 수건 너머 제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지는 그 촉감은 도저히 사람의 탄력 있는 살결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물에 담가두어 형체를 잃고 퉁퉁 불어버린 골판지나 속이 완전히 썩어 들어간 끈적한 버섯을 만지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뼈와 근육의 형태가 느껴지지 않고 그저 저항감 없이 푹푹 들어가는 그 끔찍하고 불쾌한 물컹함. 그리고 그 순간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던 클레어의 굳게 닫힌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입이 서서히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벌어진 입 안쪽은 혓바닥이나 치아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기괴하게 부어오른 채 칠흑처럼 어두웠고 입술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제껏 맡아본 냄새 중 가장 지독하고 썩어 문드러진 가스 냄새가 제 얼굴을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메마른 목구멍 아주 깊은 곳, 인간의 성대가 낼 수 없는 저 밑바닥 진창 속에서부터 끈적한 기포가 터지며 억지로 공기를 밀어내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제 고막을 향해 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벌어진 입에서 인간의 성대가 만들 수 없는 끔찍한 파열음 앞에서 제 알량한 이성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다리에는 감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바닥을 박박 긁으며 꼴사납게 엉금엉금 기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건에 쓸려 넓게 벗겨진 그녀의 팔뚝 피부 아래로는 검붉고 끈적한 진창 같은 핏물이 꿀럭거리며 솟아오르더니 이내 가죽 소파를 타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끔찍한 사고 이후 거실 소파에 마치 본드로 단단히 붙여놓은 것처럼 단 한 번도 하반신을 움직이지 않았던 클레어의 두 무릎이 아주 미세하고 불규칙하게 경련하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앙상한 두 다리가 인간의 정상적인 관절 방향을 완전히 무시한 채 기괴한 각도로 꺾이며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짓눌려 소파에 들러붙어버린 그녀의 허벅지와 종아리 뒷살이 일어서려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소파와 함께 뜯겨나가는 끔찍한 광경이 제 핏발선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두 발로 온전히 바닥을 딛고 우뚝 섰습니다. 일어선 그녀의 전신에서 뿜어지는 썩은 내는 이제 독한 하수구 냄새의 수준을 아득히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위장이 맹렬하게 뒤틀리며 경련했고 저는 결국 바닥에 엎드린 채 시큼하고 쓴 위액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제 귓가로 질척이고 무거운 발소리가 아주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엉망이 된 시야 너머 그녀의 맨발이 바닥을 밟을 때마다 거무튀튀한 핏물이 발가락 사이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관절의 기름칠이 벗겨진 거대한 목각 인형처럼 상체를 기괴하고 뻣뻣하게 비틀거리며 한 걸음씩 숨막히는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차가운 벽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지자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준 채 제발 미친 악몽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속으로 처절하게 절규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햇빛을 가린 그녀의 차갑고 축축한 그림자가 절 완전히 덮어버린 그 순간 웅크려 있는 제 턱 밑으로 무언가 얼음장처럼 차갑고 미끄덩한 것이 불쑥 파고들었습니다. 살점이 뭉텅이로 떨어져 나가 누런 지방층과 검은 핏대만 흉측하게 드러난 그녀의 두 손가락이 덜덜 떠는 제 턱을 들어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초점을 잃고 탁하게 썩어 들어간 두 눈동자가 핏기가 가신 제 얼굴을 뚫어질 듯 내려다보는 가운데 그녀의 턱관절이 인간의 한계치를 넘어 피부가 찢어질 듯 기괴하게 벌어지며 썩은 진물이 뚝뚝 떨어지는 칠흑 같은 입속이 제 코앞까지 바짝 다가왔습니다. 기괴하게 벌어진 그녀의 입이 제 코앞까지 다가온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반사적으로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습니다. 금방이라도 저 끔찍한 입이 제 얼굴에 살점을 물어뜯거나 인간의 것이 아닌 기괴한 비명소리로 제 고막을 찢어 놓을 것만 같다는 원초적인 공포가 전신을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초가 지나고 10초가 지나도 제 피부를 파고드는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파랗게 질린 제 뺨 위로 그녀의 입에서 흘러내린 부패한 진물이 차갑고 무겁게 떨어져 내릴 뿐이었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눈꺼풀을 억지로 밀어 올리며 저는 다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은 지난 2달 동안 저를 지탱해 주었던 맹목적인 사랑과 얄팍한 자기 합리화의 벽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제 턱을 쥐고 있던 그녀의 손가락에서 썩어 문드러진 살점과 누런 지방층이 힘없이 후두득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공격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무게조차 지탱할 수 없을 만큼 부패해버린 관절이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며 제 위로 쏟아지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살아야겠다는 생각만으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녀의 가슴팍을 두 손으로 거세게 밀쳐냈습니다. 쿵! 마치 거대한 나무 토막이 부러지며 쓰러지듯 그녀의 몸은 바닥으로 기괴하게 처박혔습니다. 그 충격과 함께 기울어져 있던 그녀의 목이 바닥에 부딪히는 반동을 이기지 못하고 완벽하게 꺾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척추뼈가 살갗을 찢고 흉측하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바닥에 널브러진 그녀의 형체를 내려다보는 순간 제 머릿속 깊은 곳에 억지로 처박아두었던 2달 전 사고 당일의 기억이 비릿한 피냄새와 함께 폭력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신호를 위반했던 거대한 트럭, 종이장처럼
무참히 구겨져 버린 조수석의 문짝, 매캐한 타이어 타는 냄새와 라디에이터에서 뿜어져 나오던 뜨거운 수증기. 저는 피투성이가 된 채 운전석을 기어 나와 조수석 쪽으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구겨진 쇳덩이에 끼어있던 클레어의 목은 트럭의 범퍼에 부딪힌 충격으로 끔찍하게 꺾여 있었습니다. 저는 찌그러진 차문을 억지로 비틀어 열고 그녀의 몸을 아스팔트 바닥 위로 끌어내렸을 때 그녀의 심장은 이미 뛰지 않았고 피부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구급차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완벽했던 3년, 그녀에게 씌워주려 했던 반짝이는 프러포즈 반지, 우리가 약속했던 미래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다는 사실을 제 이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으니까. 저는 숨을 쉬지 않는 그녀를 피투성이가 된 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정성스럽게 씻기고 가장 좋아하는 옷을 입힌 뒤 거실 중앙 가죽 소파에 조심스레 앉혀두었던 겁니다. 지난 2달, 무려 2달이라는 끔찍한 시간 동안 저는 완전히 죽어버려 하루하루 썩어가는 시체를 곁에 두고서 그녀가 사고의 충격으로 말을 잃은 것뿐이라며 지독한 환각과 광기 속에서 병적인 소꿉장난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피부가 녹색으로 변하고 살점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도 비로소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꺾인 채 널브러져 있는, 이제는 사람의 형태조차 잃어버린 끔찍한 부패물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공포나 슬픔은 더 이상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독한 피로감과 이 역겨운 냄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본능적인 혐오감만이 제 머릿속을 차갑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2달 동안 죽음이라는 필연적인 부패와의 전쟁에서 처절하게 발버둥 쳤습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이 지옥 같은 집안의 악취를 견뎌왔던 겁니다. 하지만 꺾인 목으로 저를 쳐다보는 아내를 마주한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정성껏 꾸민 이 따뜻하고 안락한 집보다 2달 전 피비린내 가득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더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이제 구더기와 썩은 살점들을 치워버리고 그녀와 영원히 헤어지려 합니다. 죽은 여자친구의 냄새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별을 선택하려는 저는 구제불능의 쓰레기입니다.